안녕하세요. 원주하는 척 조국인 정은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재 씨, 예. 혹시 기억에 남는 어릴 적 사건이 있으신가요? 어릴 적 사건. 네. 오늘 뭐 사회적 이슈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좀 뭐 전국적이거나 아니면 큰 그런 사건들? 제가 1995년에 태어나서 네. 이제 기억이 선명해진 건 99년부터인 것 같은데. 99 그래도 네.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의 기억이 있으시군요. 뭐 이제 어릴 네. 적에 심부름하고 뭐 이랬던 기억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사건이면 제가 그때가 초등학교였나, 초등학교 1학년이었나 그때 이제. 뉴스에서 갑자기 막 부모님이 막 엄청 호들갑을 떠시는 거야. 막 뉴스를 보라고 막 보니까 막 비행기가 막 빌딩에 돌진하는 이렇게 반복 영상으로 나왔던 9.11 테러가 이제 2001년이었나요? 네. 그때 이제 발생을 했죠. 그 사건이 상당히 좀 임팩트가, 왜냐면 모두가 다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저게 뭐 얼마나 심각한 일이고 이런 건 잘 몰랐지만은 뭐 그냥 중요한 일인가 보다 다들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첫 기억에 남는 강한 인상을 남긴 사건이 아니었나. 국인 씨도 뭐 저보다 좀 훌쩍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네. 저는 원래는 딱 제가 이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들었던 생각은 IMF였어요. IMF 97년. 네, 97년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기억이 딱 남는데, 네, 우지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보다 더 어릴 때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더 거슬러 가나요? 네. 성수대교가 이제 붕괴됐을 때가 좀 그게 94년인가 그렇지 않나요?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렇죠. 어우야, 근데 그때 기억이 나세요? 그 5살 때 아니세요? 네. 근데 그게 왜 기억이 나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그때 건설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그 이제 붕괴된 잔해나 이런 것들을 철거하시는 그 업무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아마 더 기억에 남는 것 같기도 해요. 네네. 그리고 94년에 성수대교 붕괴. 그렇네. 그리고 92듬에 이제 삼풍백화점이 또 붕괴하는 일이 있었고, 사실 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던 것 같아요. 뭐 97년에 외환위기 오고. 맞아요. 아유, 참 그렇네요. 네. 사실 뭐 저는 사실 그 이후에는 뭐 2000년대 들어서는 또 뭐 사건 사고가 사실 많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거는 저는 2004년이었나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된 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런 정치 이슈에 좀 관심을 갖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부모님이 굉장히 그 뉴스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의아할 정도로. 원래 특히 어머니는 사실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세요. 예나 지금이나. 근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어머니가 2002년에 딱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꼭 투표를 해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아버지랑 막 나가셔서 투표하고 오는 거 막 새벽 6시 한 반인가에 막 거의 엄청 일찍.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찍겠다고, 후보를 찍겠다고 그렇게 하셔서 엄청 노무현 후보에 대해서는 엄청 다들 부모님 두 분이 유독 그래서 탄핵됐을 때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 뒤로는 투표 잘 안 하시거든요, 어머니는. 네. 유독 그때 엄청 아니면 오히려 그때 뭔가 약간 상처를 받으셔서 더 그 이후에는 약간 그러셨던 건지 뭐 모르겠어요. 네. 뭐 언젠가 얘기를 나눠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래서 유독 좀 이 의외의 풍경이라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고 2000년대에도 사실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지 않으세요? 저도 2003년이죠. 정확하게는 그 2003년에 대구 지하철 참사가 한 2월에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더 기억에 남는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졸업식 날이 그 참사 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뭐 2월쯤이었기 때문에 보통 겹쳤을 것 같네요. 그래가지고 왜냐면은 그래서 저 뭐 부모님이랑도 그런 얘기를 좀 나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굉장히 경사스러운 날인데,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자녀를 잃은 날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이제 저희 그 가족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나눴었고, 그다음에 저희 아버지 고향이 대구시기도 하셔서 그러면서 더 제 기억에 좀 남았었던 되게 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생각해 보면은 뭐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가리지 않고 참 사건 사고가 많이 터져가지고 다들 각자마다 이렇게 참 뭐 기억에 남는 어떻게 보면은 인상에 깊이 박힌 그런 사건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근데 갑작스럽게 하는 일은 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 또 새로운 코너도 준비가 돼 있기도 하고 좀 원주에서는 사실 예전에 좀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 이런 거는 또 잘 몰라요. 저는 일단 원주에 사는 게 뭐 2013년부터 2년을 외쳤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은 뭐 좀 알더라도 그 이전은 모르고 뭐 국인 씨는 저보다는 또 잘 아실 거고. 네. 근데 기억을 돌이켜봐도 제가 2002년 이제 겨울부터 원주에서 살았는데 그럼 우재 씨가 오신 그 시기 동안에 원주에서 뭐 그렇게 큰 사건이 일어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원주의 소식이라고 한다라면은 뭐 혁신도시나 기업도시가 이제 그때쯤 유치가 됐고, 를 성공했다. 그다음에 원주시 30만 인구가 넘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큰 뉴스거리는 있는데 이런 사건이라고 표현할 만한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원주가. 좋은 일이든 뭐 안 좋은 일이든 가리지 않고 뭐 그냥 무난하게 왔다는 것이 오히려 좋은 걸 수도 있고요. 네. 원주가 약간 그런 도시적 특성이 있지 않나. 그렇죠. 사실 뭐 예전에 전쟁 때는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었지만 그 이후로는 뭐 그래도 그나마 자연재해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고 사건 사고도 뭐 그렇게까지 일어나지 않는 좀 무탈하게 이어온 측면도 있는 뭐 때로는 그게 뭐 누군가에겐 노잼 도시다 뭐 이런 뭐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모르는 뭔가가 또 있지 않겠나 싶어서 뭐 이따 소개하겠지만 오늘 또 새로운 코너가 또 준비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원주에 좀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는 기회를 가져보면 어떨까 싶고. 와, 이제는 과거까지 가는군요, 저희가. 미래도 얘기해보고 과거로도 가보고 추억도 회상해보고 좋습니다. 전천후로 한번 가보죠. 그야말로 원주하는 적 조금만 더 확장해 나가는 오늘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2023년 5월 19일 금요일 원주하는 적 73회 1부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네, 저희 첫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원주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법정 단체 중에 원주시 체육회가 있죠. 네네. 하여간 체육 관련된 건 다 이쪽에서 관할을 합니다. 원주시에서. 이 원주시 체육회가 최근 무자격 임원 선임, 불공정 채용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원주신문이 관련 내용을 지난 14일에 보도했는데요. 일단 무자격 임원 논란이 된 인물 오정환 체육회 부회장입니다. 이분이 왜 무자격이냐? 캐나다 시민권자래요. 이중 국적도 아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이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은. 그런데 이 체육회의 정관 제30조 임원의 결격 사유 1항 1호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오정환 부회장은 부회장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 규정에 따르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체육회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긴 해요. 오 부회장이 이제 비등기 임원이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등재가 돼 있지는 않다. 그리고 이 회의할 때 의결 정족서에 그래서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회장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권한을 행사하는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명을 하는 느낌이죠. 네, 그럼 약간 뭐 명예직이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명예직보다는 그래도 좀 더 무게감은 있긴 한데 애초에 그냥 부회장이긴 한데 그러나 뭐 그렇다고 이분이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법적인 어떤 권력을 행사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아주 애매모호한 해명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보통 뭐 자문위원이라든지 애초에 임명을 왜 했어? 근데 이렇게 애매한 사람을 여기서부터 의문이지만 더 의아한 거는 정관 제30조 사항을 보면 결국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명예회장, 고문 등 일체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명예직도 안 된다는. 그러니까요. 이렇게 분명한데 체육회 해명은 좀 궁색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에 그 조문에 그 명예회장, 고문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일체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너무 명백한 해석의 여지가 사실 없을 정도로 그쵸. 아주 클리어한 규정인데 글쎄요. 체육회도 좀 해명하기가 어려웠지 않았을까. 애초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싶긴 한데요. 더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오정환 부회장이 그야말로 이제 명예직, 뭐 어디 행사에 그냥 이렇게 얼굴만 비추고 뭐 이런 역할만 했으면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이 원주시 체육회의 채용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바로 이 불공정 채용 의혹과 연관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지난주 저희가 무실동은 지금에서 민주당의 손준기 의원이 모 법정단체의 불공정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고 소개한 바 있죠. 사실상 운전면허만으로 6급 정규직
사무차장 A씨를 채용했다는 얘기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그때 저희가 아주 돌려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뭐 이렇게 그쵸. 다 까발려진 마당에 얘기를 해보자면 거기가 그 단체가 바로 원주시 체육회입니다. 그래서 이 손준기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은 당시 채용심사위원이 8명이었는데 거기에는 이 오 부회장도 포함이 돼 있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된 어떻게 보면 A 차장 채용 과정에도 참여를 한 셈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사실 네네. 뭐 의결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등기 임원이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사에 관여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 어떤 활동보다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진 활동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 문제가 커지네. 보니까. 아니 이게 네. 진짜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큰 태풍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네. 이거 사실 또 결정적인 문제인데 원주신문이 보도한 걸 보면은 이 오정환 부회장과 이 문제가 된 어떻게 보면 지금 불공정 채용 의혹이 불거진 당사자인 A 사무차장은 채용 2달 전에 함께 미국 여행을 다녀왔다. 그 사진을 원주신문이 이제 실기도 했거든요. 저희가 뭐 방송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이 그 두 당사자가 바로 이들입니다. 또 작년 지방선거부터 함께 선거운동을 한 사이이기도 하고 돈독하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애당초 이러면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척이 됐어야 돼 마땅한 거죠. 이 채용 심사위원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럼에도 그냥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 채용이 뭔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의심이 들기에 지금 충분한 상황인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뭐 그냥 흔한 법정 단체 뭐 비리 의혹쯤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가끔 이런 일들이 터지긴 하니까요. 법정 그쵸. 단체들 네, 뭔가 부패나 이런 문제들이. 하지만 이 사안을 우리가 좀 특히 주목해 봐야 되는 거는 원강수 정권과 좀 밀접하게 얽혀 있기 때문인데요. 이 오정환 부회장,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 지난 지방선거에서 원강수 시장 당선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있었던 체육회장 선거에서는 정동기 회장의 당선에 또 큰 역할, 큰 기여를 또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이 원강수 시장 취임 후에 이 오 부회장은 원주시 정책 자문위원으로 선임이 돼 시정에 지금 깊숙이 관여 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어쨌든 뭐 체육회뿐만이 아니라 시에서도 중요한 역할들 그다음에 요직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렇죠. 맞겠죠. 네. 뭐 시장의 아주 최측근이다. 네네. 핵심 뭐 참모 역할을 하고 있는 느낌이기도 하죠. 자문위원으로서. 그런 인물이다 일단은.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또 원주시 체육회는 원강수 시장직 인수회가 사업 재검토로 분류한 법정 단체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지적했던 게 뭐 저희가 무실동은 지금에서 얘기하기도 했지만 당시 회장의 장기 회장직 수행으로 안일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원강수 시장이 집권한 이후에 오히려 이 체육회가 잇따른 구설에 휘말리면서 더 수상해지는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보통 저희가 인수위에서 전해드렸던 사업 재검토로 분류된 사업들이 뭐 폐지 수순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뭐 그 자기들 단체를 입맛에 맞게 뜯어 고쳐지는 경우가 철회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요 부분에 요 체육회 관련한 부분도 또 오히려 자기들 입맛에 맞춰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더 많은 사건 사고를 만들어내는 게 여기는 아닌가. 굉장히 수상하다. 네네. 그 중에서도 수상하다. 더욱더 수상하고 우린 주목해봐야 된다. 특히 작년 12월 체육회장 선거에서는 공교롭게도 원강수 시장과 같은 고등학교인 대성고를 나오고 같은 대학인 강원대를 나온 정동기 회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 정 회장은 대성고 총동문회장을 역임한 분이죠. 그리고 이 무자격 임원 논란이 있는 오정환 부회장도 대성고 출신의 대성고 총동문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불공정 채용 의혹이 불거진 당사자 A 사무차장도 대성고 출신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하나만 이러면은 뭐 우연이다. 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뭐 그러면 어떻게 피할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을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요렇게까지 나오면은 3명이 이렇게 우연히 겹친다. 그리고 뭐 원광수시장까지 하면 4명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한간에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원강수 시장이 대성고를 하고 대성고에 이제 이니셜인 DS를 따서 DS 라인이 좀 힘을 얻고 있다 이번 시정에서는. 그래서 이 원주시 체육회를 두고도 DS 라인이 지금 장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 한간에선 나오고 있다. 네네. 자, 뭐 원강수 시정에서 뭐 체육회 간 건립이라든지 뭐 체육시설 기능 개선이라든지 이런 체육계 수건 사업에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원강수 시장이 추진 중입니다. 네네.
물론 뭐 오비 일학이겠죠. 음. 그러나 뭐 어쨌든 지금 이 원주시 체육회는 이런 갖은 논란에 좀 휩싸이고 있지만 제대로 된 뭐 해명이나 이런 것이 체육회에서도 안 나오고 시 정부에서도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런 의심을 하고 뭐 오비 일학에 가까운 소설을 써보기도 하고 네네. 뭐 그런 상황이다. 어쨌든 여러분도 한번 이 시 체육회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앞으로 재미난 장면을 좀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기본적으로 이거는 진짜 오정환 체육회 부회장의 그 선 과정에서 그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 부회장으로 지금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뻔하죠. 이게 사실 선거 때 도와준 사람들 논공 행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뭐 그러다 보니 무리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네네. 어느 뭐 시정이든 뭐 원창목 시정도 뭐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뭐 잘은 모릅니다만 하여간 어느 시정이든 뭐 다 그런 문제들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논란이 있고 인사의 문제 논란이 있고 무리하게 하다가 근데 이 원강수 시정은 너무 이게 참 어설프다. 네. 하더라도 그리고 너무 노골적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뭐 법정이거나 아니면은 그 규정이나 이런 것들 안에서 물론 안에서 하더라도 뭐 때로는 이런 논란이나 아니면 의혹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규정과 제도 바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너무 어설프면서도 너무 노골적인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는 분들이 행정은 과연 얼마나 잘하실까? 네. 라는 궁금증과 의심을 더욱 키우게 되는 최근에 원주시 체육회 논란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1년 새에 원주시청 공무원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네. 작년 9월에는 경로장애인과 공무원, 이번 달 10일에는 교통행정과 공무원, 그리고 이번 달 또 15일에는 모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자살을 했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걸까? 네네. 공직사회가 지금 술렁이면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리뷰 때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원주시청 9급 공무원 사이에서 퇴사 릴레이가 펼쳐지고 있다. 2021년과 22년 사이에 17명이 그만뒀어요. 불과 이 5년 전에는 1명만 그만뒀거든요. 굉장히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뭐 단순 계산하면 17배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뭐 5년 사이가 아니라 그 2021년, 22년 사이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경무부서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꼽히죠. 아무래도. 그래서 노조와 야당에서 경무부서 대책 마련을 뭐 계속 주문해 왔습니다. 그러나 원주시 정부는 뭐 중앙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 하여간 뭐 윤석열 정부는 공공 부문을 이게 확장하는 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인력 확충이 쉽지 않다. 이런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뭐 지역적인 대책들만 나왔죠. 결국에는 뭐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지 뭐 휴식을 좀 더 잘 쓸 수 있는 뭔가 그런 걸 보장해 준다든지. 뭐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 대책은 아니에요. 사실 이게 지금 원인이 되고 있는. 작년 9월에도 사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다음에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뭐 비슷한 대책이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었던 거죠. 지금 또 계속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는 걸 보면은 그게 드러나 있는 거고. 근본적으로는 사실 이 공무원 특히 공공부문의 지금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원주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네. 젊은 공무원들, 9급 공무원들, 일선 공무원들의 퇴직은 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서울도 아마 뭐 문제가 되고 있다고. 네. 뭐 서울에 제가 뭐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오세훈 시장이 그 신입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내용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뭐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퇴직하지 말라. 그러면 계속 남아서 본인의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설득 아닌 설득을 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걸 보더라도 서울시조차도 이제 신입 공무원들이 퇴직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렇죠. 네. 그런 건 뭐 비수도권은 오죽하겠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이제 과거와는 너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물론 예전에 굉장히 고용 안정성이 뭐 지금도 불안정하지만 네네. 불안정하던 시기엔 그래도 공무원은 뭐 비록 임금이 그렇게까지 뭐 사기업에 대기업이나 이런 데 비해서 높진 않지만 안정성이 보장이 되니까 또 연금이 나오니까 어쨌든 그걸 믿고 이제 일할 수가 있었던 건데 지금은 사실 뭐
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노력한 대가, 그리고 공무원이 돼서 하는 어떤 업무의 강도, 특히 민원 업무를 맡을 경우에 그런 거에 비해서는 너무 이제 박봉이다. 그러면서 조직 문화도 굉장히 경직돼 있고 사기업보다도 어쨌든 경직될 거 아닙니까? 변화가 하여간 공직사는 느릴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겹치니까 결국 그냥 나 그만두고 그냥 사기업 간다. 예를 들어 뭐 교사를 지망하던 분들도 그냥 사교육 시장으로 가는 경우가 또 있잖아요. 그런 맥락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지방정부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중앙정부나 이런 뭐 인사혁신처라든지 이런 곳에서 근본적 대책을 또 마련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건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지금 계속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뭐 국가에서 계속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 영역을 좀 더 확장하는 기조가 아니라 그걸 계속 줄여나가는 기조다 보면은 신입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 미래가 그래도 승진을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 자리가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걸 내가 그때 가서 뒤늦게 그만둬지는 게 아니라 그럼 빨리 그냥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미래를 좀 이게 자기 커리어를 설계할 그런 동기, 부여 이런 것도 좀 지금 부족해지는 네네. 상황이다. 자, 그러나 뭐 원강수 시정이 그렇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저는 문제 삼고 싶은 건 뭐냐면은 원강수 시정이 이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고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느냐. 아시다시피 원강수 시장은 뭐 기자 출신입니다. 앵커 출신이죠. 시민과의 소통을 누구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홍보실장도 역사상 처음으로 개방직으로 뽑았죠. 시정 홍보실의 예산도 대폭 늘렸습니다. 하여간 뭔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리고 시장과의 동행이라는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했어요. 이게 뭐냐면 초급 주무관들, 젊은 주무관들이 6인 1조로 이제 편성이 돼가지고 그날 하루 동안 시장의 일정을 이제 동행하고 참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의 곁에서 뭔가 행정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보고 정말 곁에서 아마 지근거리에서 호흡해보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소위 MG 공무원들과 소통 강화한다고 보도자료를 아주 대대적으로 또 뿌렸거든요. 이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 소통합니다. 나 이런 거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치적과 소통 행보를 홍보하는 만큼 과연 실질적으로 일선 공무원이 겪는 고충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조직 내부에 쌓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진정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저는 좀 사실 의문이 됩니다. 얼마 전에 뭐 저희도 얘기했지만 시장실 번호가 대리운전 업체 번호로 잘못 기재된 거 그걸 당시 시청 직원 아무도 몰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정말 그냥 단순 해프닝일까? 네, 저는 솔직히 걱정스러워요. 네네. 지금 보면은. 네. 그리고 또 원광시장이 이런 뭐 취임사 아니면은 때마다 내는 메시지에서 봤을 때 뭐 시민의 세금을 올바르게 써야 한다. 그다음에 뭐 공무원이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정신 차려야 한다. 뭐 일선의 모든 공무원들이 뭐 시장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그 이면에 들여다보면 어쨌든 그건 시민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실제 공무원들도 또 한 명의 본인이 지금 또 어루만져야 하는 직원들이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뭐 노동자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역할 아니면은 그런 미션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들이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겪는 어려움을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 뭐 시장실 1층 옮긴 것도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원실 완전 안쪽에 있잖아요. 저는 거기 봤을 때, 이건 거의 뭐 1층에 있으면 거의 벙커 수준이다. 벽이 막 그냥, 뭐, 문이 막 뭐 이중으로 돼 있고 막 이러니까, 완전 구석 끝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7층에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폐쇄적이라는 느낌도 있거든요. 물론 간판은 무슨 뭐 휘황찬란하게 막 붉은색으로 막 이렇게 달아놨지만 1층 시장실이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더 폐쇄적이고 뭔가 고립된 느낌마저 주는. 왜냐면은 제가 그 7층에 있을 때 한번 시장실을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7층 시장실은 올라가서 스피드 게이트 하나 통과하면 거의 바로 아마 시장실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는 불편함이 있다 뿐이지 7층에 있었던 시장실이 더 개방적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1층 시장실은 오히려 스스로 고립되기를 좀 자처하는 듯한 느낌. 나 혼자
혼자 있고 싶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완전 그냥 구석에 그거 찾기도 힘들어요. 언뜻 네네. 보면은 간판 물 크게 달아온 덕에 이게 눈에 띄긴 하지만. 찾아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런 어떤 보여주기에만 지나치게 지금 몰두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노조에서도 성명을 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16일에 도대체 원주시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라며 업무 과중이 가장 큰 문제라면 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가라고 시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원주시장은 즉각적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일할 만 나는 직장을 만들기는커녕 일하다 죽어나가는 직장이 된 책임은 그 누구도 아닌 원주시장에게 있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죠. 뭐 저희가 하는 말을 뭐 그대로 노조도 한 겁니다. 네네. 개선 노력이 없다. 근데 사실 뭐 전공로는 뭐 그렇고 사실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여기도 사실 성명을 냈는데 여기가 사실 성명을 제대로 내야 되는데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장의 책임을 거론하지 않아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원공로가 민주노총을 이제 탈퇴한 이후에 보여주는 행보들 그런 행보들을 보면은 사실 어느 정도 지금 원주의 공직 사회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냐. 노조가 과연 노조로서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뭐 이건 나중에 한번 깊이 있게 다뤄볼 만하긴 한데 뭐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 성명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네, 이 차이가 드러나요. 사안의 어떤 무게감에 대비했을 때 성명이 뭐랄까 너무 그냥 눈치 보는 느낌이야. 네네. 네. 너무 그 톤도 그렇고 어떤 그곳에서 이제 언급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라든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낮은 수위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간 뭐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이것도 나중에 한번 다뤄볼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 뭐 노조도 좀 노조다운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총체적 문제가 좀 얽혀 있다. 네네. 자, 어쨌든 원광수 시정이 이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고 진지하게 바라보는지는 뭐 앞으로 내놓을 대책에서 드러나겠죠. 참고로 춘천도 아주 심각합니다. 공무원들 많이 퇴사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퇴사 한번 막아보겠다고. 우리 직원들 좀 더 이 뭔가 애향심이나 뭐 이런 걸 좀 키워보자 해가지고 나무를 심었어요. 각자 뭐 아마 이름표가 달린 뭐 그런 나무였겠죠. 네, 그거 했다가 전국적으로 욕을 먹었다. 내 이름이 새긴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를 버리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약간. 아니 그 영상을 보면은 다 일선 젊은 공무원들 나가지고 다 나무를 심고 있어 막 삽질하면서. 그 댓글이 그렇게 달리는 거야. 왜 퇴사하는지 알겠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것만 봐도 딱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정말 심각한 문제,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단순한 뭔가 이벤트성 또는 뭐 내놓는 대책들이 뭐 심리 상담 뭐 이런 거예요. 대부분이 막 뭐 휴식권 뭐 보장 보장도 되겠어 이게 제대로 휴식권 보장이 말로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요식적인 해결책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업무를 줄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인원을 확충해주거나 그 본인의 할 일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너 할 거 다 하는데 너 쉬고. 너 힘들면은 상담도 받을 수 있어. 이게 무슨 대책이냐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대책은 모든 사안에서 확실한 대책은 인력과 예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건들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는 이 문제를 원광수시장이 진지하게 대한다, 심각하게 대한다 볼 수 없는 거죠. 뭐 원광수시장과 마찬가지로 그 같은 당 소속이신 뭐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이 문제를 정말 제대로 심도 깊게 들여다보고 좀 해결책을 좀 내놓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저희 세 번째. 이게 오늘은 이 일련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뭔가 구성이 맥락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네. 자, 원광수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11일에 열렸습니다. 이날 검찰은 형량이 너무 적다면서 1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참고로 1심 형량 90만 원이 나왔죠. 네네. 그래서 시장직을 유지했습니다. 유죄는 사실 거의 확실하지 않나 싶어요. 1심도 그거는 인정을 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죄는 유죄되 형량이 얼마 나올 거냐. 이 형량을 결정하는 양형 인자가 역시 이 항소심에서도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2심 재판부가 1심과는 다른 양형 판단을 할 수도 있겠다는 좀 뉘앙스를 좀 풍기고 있거든요. 원주 MBC 보도를 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 김형진 부장판사는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 공보 등 파급력 있는 매체를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된 만큼 형량 가중 요소도 있는데 1심에서는 형량 감경 요소만 반영했다면서 가중과 감경 요소 모두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중 요소를 얼마나 인정하냐 그 판단에 따라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냐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때마침 검찰도 이 원광수 시장의 배우자가 선거 당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제 생활고를 호소했다. 저희도 얘기한 적이 있었죠. 네네. 막 생활비 없어서 뭐 대출도 받았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거를 항소 이유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발언과 재산 축소 신고 이런 걸 종합할 때 결국 생활 형편이 어렵다는 점. 서민 이미지 이런 걸 의도적으로 강조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냥 단순히 어떤 뭐 매체를 통해서 그냥 다른 것을 통해서 전해진 게 아니라 라디오 방송이라는 그래도 조금 파급력이 전파력 있는 매체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중 요소가 될 수 있다. 검찰 측 입장에서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원 시장 측은 뭐 예전처럼 똑같이 해명을 했습니다. 계획적으로 서민 이미지를 만들려고 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 라디오 그것도 그냥 즉흥적으로 응답을 한 거지. 진행자와 얘기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막 내가 오늘 이 얘기는 꼭 해야겠어. 이걸 꼭 전해야겠다. 그건 아니었다라고 이제 반박을 한 거죠. 결국 1심과 마찬가지로 이 고의성 여부 뭐 이게 이제 쟁점이 될 겁니다. 네네. 자, 한편 서울고검 춘천지부 공판검사가 항소심 재판을 맡는 통상적 관례를 깨고요. 검찰은 이례적으로 1심부터 사건을 담당한 원주지청 수사검사를 파견해서 이 항소심 재판을 맡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원래는 그냥 수사검사가 수사한 거를 공판검사한테 넘기고 그 공판검사가 그냥 진행하는 거거든요. 수사한 내용 바탕으로. 뭐 그러다 보면은 사실 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뭐 장단점도 있을 겁니다. 수사검사가 너무 바쁘니까 공판에만 집중할 수도 있죠. 공판검사. 근데 다르게 생각해보면은 수사 검사가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잖아요. 사실 직접 수사를 했기 때문에 공판 검사보다 일장일단 있는 건데 사실 이 검찰이 이례적으로 이렇게 한 걸 보면은 그러니까 춘천에 있는 판사한테 검사한테 이걸 맡긴 게 아니라 원주에 있는 검사가 직접 해라 이렇게 맡긴 걸 보면은 뭔가 너가 직접 적극적으로 이걸 해봐라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다르게 또 보자면은 이 사건을 다른 시각에서 한번 볼 거냐, 뭐 거기에 따라서는 보통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건을 더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게 아닐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너가 제일 잘 아니까 너가 끝까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해봐라. 뭐 이런 느낌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고요. 보통은 이렇게 안 하죠. 네. 보통은 사실. 그렇죠. 원래도 1심도 사실 수사검사가 공판검사한테 넘기고 그냥 공판검사 하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워낙 바쁘니까 수사검사는 수사하기 위해서. 공판검사는 그냥 공판만 계속 주장창 하는 거 수사 내용 바탕.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물론 영화 드라마를 보면 막 수사검사가 공판도 하고 이러니까 다 저렇게 하는구나 이러지만 대개는 원래는 좀 분리된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사실 그런 점에서는 이례적이다. 어쨌든 항소심까지도 1심 수사검사가 맡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요런 어떤 검찰의 뭔가 행보 이런 것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재판에 약간 이건 원주의 사건이기 때문에 또 원주 사람에게 맡긴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하여간 원광수 시장의 2심 선고 다음 달 21일 오후 2시에 이뤄집니다. 뭐 아시다시피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입니다. 과연 어떤 선고가 나올지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은 어떤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원주시가 서원주 IC 운영비 지급을 두고 민자 업체와 벌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30년간 총 283억 원을 지금 지급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 네네. 요거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간략히 설명을 해보면은 제2영동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 주식회사. 여기가 이제 광주 원주 고속도로를 이제 개통했죠. 네네. 개통하고 서원주 IC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 처음에 2016년 11월에 광주 원주 고속도로가 민자로 개통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원주시 정부가
이 나들목 건설비와 운영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7년 2월에 서원주 IC를 개통을 해요. 사실 이 서원주 IC가 없이 개통이 되면은 이 고속도로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었죠. 왜냐하면 기업 도시와 이게 연결이 돼야 이 고속도로의 시너지가 제대로 발휘되는 건데 원주 입장에서 네, 서원주 IC가 없으면은 뭐 거의 한 30분을 더 돌아가야 되는 다른 IC를 통해서 맞아요. 이런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러면 고속도로 뭐하러 지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원주도 이제 급했던 거죠. 아 서원주 IC를 지어야 된다 어떻게든. 그래서 이거를 뭐 운영비 지급하고 건설비 지급하고 이러려고 그랬는데 사실 당시에도 시민 세금을 어떻게 보면 민자업체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 시의회에서 뭐 부결이 되기도 하고 계획안이 여러 가지 진통을 겪었는데 그래서 무산될 뻔했습니다. 실제로 개통되고 나서 몇 달은 서원주 IC 없이 운영이 됐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민원이 폭발했어. 막 기업 도시부터 해가지고 막 고소 고발한다. 막 트랙터로 막 시위하기도 하고 막, 아니 우리가 이러려고 기업 도시 입주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부랴부랴 이 원주시 정부와 제2영동고속도로 측이 합의를 해서 개통 이후에 2년간은 이제 매년 4억 원, 이후 28년간은 매년 8억 원을 원주시가 제2영동고속도로에 지급한 조건으로 서원주 IC를 부랴부랴 이제 뚫었죠. 이거는 운영비인 거죠. 그래서 운영비를 이렇게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미 지어놓고도 운영비 문제 때문에 이게 안 됐던 거거든요. 맞아요. 또. 여러 가지로 아주 복잡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양자가 또 협의를 한 게 뭐냐면 전문 평가 기관의 용역을 바탕으로 개통 2년 이후에 지급할 운영비는 재산정하기로 당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8억 원은 바뀔 수가 있었던 거예요. 28년간 지급해야 되는. 그래서 시 정부는 2018년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 발주를 해서 교통수요 분석에 나섰습니다. 이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하루 통행량이 280여 대가 증가했다. 서원주 IC를 통해서. 그리고 통행료 수입이 연평균 3억 8,3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시 정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야, 서원주 IC 뚫은 덕에 너네 통행 수입이 3억이나 늘었대잖아. 거의 4억 가까이 늘었잖아. 그러면은 양심적으로 4억은 우리가 가져가야지. 4억은 우리가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원주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IC 개통으로 발생한 증분 수입은 시에 귀속돼야 된다면서 증분 수입을 공제한 운영비를 제2영동고속도로에 지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8억 원 중에서 3억 8,300만 원 이걸 빼고 준 거죠. 이거에 대해서 납득하겠습니까? 제2영동고속도로가 당연히 반발했죠. 2020년에 원주시를 상대로 운영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제2영동 측의 주장은 이런 거죠. 이 용역 자체가 그냥 교통 수요를 뭐 분석하고 이런 거지 증분 수입을 분석하기 위한 그런 전문 용역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요걸 근거로 운영비를 산정하는 건 말이 안 되고 또 증분 수입이라는 것도 서원주 IC 덕분에 이게 늘어났다기보다는 그냥 고속도로 본선은 이용량이 많아진 거다. 본선 구간 때문에 늘어난 거다라고 이제 반박을 한 거죠. 그리고 어쨌든 그 용역으로 개통 2년 이후 운영비를 재산정을 합의를 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가 그냥 마음대로 야 그냥 떼고 줄게. 네. 공제하고 줄게. 이렇게 주니까 더 열받은 거죠. 뭐 상호 합의도 없이 이렇게 하냐. 아니 당연한 거 아닌가 싶기는 해요. 어쨌든 그렇죠. 그 당시에도 이제 말이 많았어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될 수도 있다. 뭐 아마 중앙부처에서도 의견을 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여간 1심과 2심 모두 제2영동고속도로 손을 들어줬습니다. 실제로 협약에 이런 내용 없다는 거죠. 증분 수입을 운영비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주투데이가 15일에 보도한 걸 보면 대법원도 결국 상고를 뭐 사실상 기각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2영동고속도로가 최종 승소를 한 셈이 됐죠. 당장 원주시는 2019년과 2022년 미지급한 증분 수입 15억 원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아마 2차 추경 때 편성이 돼서 아마 물어줄 것 같아요. 네네. 당장 지급을 해야겠죠. 종합하면은 원주시는 결국 제2영동고속도로에 2017년부터 합하면은 30년간 운영비 총 283억 원을 지급해야 된다. 사실은 뭐 협약상으로는 원래 줘야 될 돈이에요. 아, 그렇죠. 원주시는 이걸 좀 줄여보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실패했다. 아니 근데 그 중요한 게 합의를 시도해 봤으면은 이 8억까지는 안 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오히려 좀 양자간에 좀 사이가 좀 돈독해지고 신뢰가 쌓이고 이랬으면은 생으로 8억을 낼 이유는 없었을 수도 있는데. 아니 뭐 이렇게 용역 거래가 3억 8천이나 나왔으니까 그래도 뭐 하다못해 정말 뭐 다 줄이지 못하더라도 8억에서 그럼 우리 한 6억
정도까지로 줄여봅시다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그렇게는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긴 그렇죠. 한데 근데 이미 네. 뭐 감정이 상할 대로 상했고 서로 그렇죠. 간의 신뢰도 완전히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원주 씨는 어떻게든 283억 원에서 다시 뭐 법정 결과와 상관없이 합의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게 되겠냐는 겁니다. 굉장히 쉽지 않겠죠. 네. 누가 아니 보더라도. 뭐 더 달라 그러면 더 달라 그러지.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그때 이후로 뭐 이런 2018년 이후로는 이제는 더 많이 통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평소에 보면은 저 주말에나 이럴 때 보면은 굉장히 교통 체증도 많고 굉장히 많은 차들이 다니고 있어가지고. 근데 또 원주 씨가 논리가 있어요 나름. 저기 저 서원주 아저씨 뭐야 스마트 머시기를 달아가지고 인건비가 많이 줄었다는 거야 하여간. 그걸 이용해. 그러니까 너네 운영비 이렇게 안 들잖아 솔직히. 이제 뭐 계속 논리는 있대요. 근데 그게 뭐 법원에서도 안 통했던 법원에서도 뭐 자신했는데 네. 이 논리로 하면 된다. 안 통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원주 씨가 이거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뭐 어쨌든 톨게이트 설치로 사실 큰 재정 부담을 떠안는 지자체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도 결국 그 전철을 원주 씨도 밟게 됐다. 네. 근데 뭐 저희가 원주 씨가 이렇게 법정 다투면서 진 거 사실 뭐 안타깝고 뭐 비판할 지점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나 뭐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 제가 도로는 잘 모르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결국 민자 고속도로에 있어서는 우리가 참 이 공공성이란 걸 챙기기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원주 씨가 지금 보면은 이 서원주 IC를 설치하는 데만 12로 289억 원을 썼습니다. 운영비로 지금 30년간 283억을 줘야 돼요. 네네. 이거는 민간 업체에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자 업체를 배불리는데 시민 세금을 수백억을 지금 쓰게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건데 이게 그렇다고 뭔가 예를 들어 통행료 할인이라든지 시민을 위한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관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는 게 사실 맞나? 전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고 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옛날에 뭐 이명박 정부 때도 뭐 맥쿼리니 뭐리 해가지고 이 민자 고속도로가 뭐 세상을 망하게 할 거다라는 거의 뭐 그런 디스토피아적 담론도 있었지만 결국 그런 어떤 도로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여기에서도 좀 드러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다닐 때는 모르거든요. 왜냐면 도로가 생기면 좋은 거니까. 근데 그 도로를 결국 유지 관리하는데도 비용이 계속 들고. 근데 그것이 어떤 지방 정부나 국가 같은 공공의 영역이 아니라 민자 그 회사의 영역이라면은 그러니까 그들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 이렇게 신뢰가 깨진 상황이라면 이 원주시 정부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그럼 결국 도로를 이용하는 이 시민들만 또 피해를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겠죠. 네네. 게다가 이게 또 뭐 이거는 뭐 부가적인 얘기지만은 이 톨게이트를 지었잖아요. 원주시가 또 289억 원 들여서 물론 국비도 들어갔습니다. 절반 똑같이 5대5 분담을 했는데 근데 이게 짓고 나면은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땅과 시설이 모두 국가로 귀속된대요. 원주시 것도 아니야. 같이 샀는데 같이 사고 같이 지었는데 땅은 다 국가가 가져간다. 그냥 진짜 돈이 그냥 후두두두두 하고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운영비는 민자업체로 간다. 그렇죠. 뭐냐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뭐 아마 서원주 씨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리를 해서까지 지었던 이유는 뭐 인구 유입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업 도시였기 때문에 그만큼의 기업 도시가 활성화됨으로써 걷어지는 기대 수입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만큼이냐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 이게 또 원주시 앞으로 또 브로나이시도 지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또 재발하면 안 되지 않을까. 하여간 새삼 또 이런 뭔가 도로 핵심 인프라 기반 시설에 대한 좀 공공성 그런 걸 좀 생각해보는 사건이 아닌가. 그리고 뭐 그걸 짓는 과정 속에서 너무 약간 장밋빛 미래만을 가지고 이제 진행했을 때 벌어지는 결과를 또 보여주는 게 아닌가. 네, 하여간 씁쓸하네요. 네, 저희 마지막은 어떤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자, 원주 3대 시내버스 업체. 우리 태창운수, 동신운수, 대도여객이 있죠. 네네. 시민들의 발인데 그 중에 가장 오래된 업체죠. 태창운수가 파산 위기에 몰렸다. 이 업체는 원주 시내버스 121대 중 2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대 업체 중 재정 상태가 가장 위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뭐 시한폭탄이라는 얘기들도 맞아요. 있었죠. 사실 터질 게 터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원방송 16일 보도를 보면 태창운수는 재정난 등으로 현재 8년째 회생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자 면허를 위해서는 이 면허를 유지하려면은 버스 30대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30대 중에 지금 10대가 사용 기한이 끝나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차시키고 신차를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구입 못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여력이 없다. 구입할 여력이. 그래서 이 버스 사용 기한이 끝나면 7월이면은 결국에는 이 면허가 박탈되면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버스를 지금 살 수 있는 자금이 있느냐도 지금 문제지만은 법원이 이걸 승인해 줄지도 의문이에요. 지금 법정 관리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이 차량 구입 지출 허가를 받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태창운수 채무가 160억 원에 달합니다. 이것도 아마 좀 갚아서 이 정도일 거예요. 네. 근데 뭐 지금 언제 다 갚습니까? 변제 능력도 의심스럽죠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허할 가능성이 높다. 이 버스를 사기 위한 이 지출 허가를. 그리고 채무액을 상환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재정난 심각하니까 뭐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뭘 하기가. 태창운수는 일단 본인들이 갖고 있는 차고지를 매각해서 자금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긴 한데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하죠. 차고지를 사실 뭐 누가 그쵸. 뭐 고속버스 터미널 정도 되면 모르겠지만 누가 이걸 사겠습니까? 용도 변경도 해야 되는데 차고지를 사면 그 원주시 정부가 사면 어떠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게 감정평가액이 117억 원에 달한다고요. 사겠습니까? 원주시 정부가 못 사죠 지금 사실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임금 체불도 고질적인 문제죠. 이 태창운수 이게 해결이 아직도 안 됐다 그래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네. 그러니까 뭐 돈은 둘째치고 돈이 있더라도 이거를 뭐 법원이 승인을 해주겠느냐 그러면 그렇죠. 네. 그리고 기껏 버스 사서 운영을 하더라도 또 터질 수도 있다. 문제는 뭐 임금 체불 뭐 지금 재정난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더구나 마지막 희망처럼 보였던 어떻게 보면 이 대도 여객과의 소송전 7년째 이어졌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다뤄볼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이제 이 원래 이제 대도 여객이 태창 운수에서 나간 회사죠. 어떻게 보면 태창 TP였나? 네. 그게 이제 대도 여객으로 바뀐 거죠. 알짜배기 노선이 다 글로 가버렸습니다. 대도 여객으로. 그래서 이제 소송전이 나중에 벌어진 거예요. 이 노선과 버스가 부당하게 넘어갔다. 대도 여객 쪽으로. 그래서 이거 돌려달라. 태창 운수가 한 소송이 있었는데 약 30억 원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게 7년 동안 벌어졌을 때 1심, 2심은 다 이겼어요. 태창운수가. 그래서 야 30억 원 돌려받고 네.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살아날 수 있겠다. 버스도 사겠죠. 30억 원이면은. 근데 이게 작년에 대법원에서 뒤집혀졌다. 그러면서 사실상 회생이 어려워졌다. 그러면서 파산이 현실화 됐죠.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예견이 됐습니다. 파산할 거다. 진짜 파산이 만약에 된다면은 뭐 시민의 피해는 불보듯 뻔합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개 노선에 지금 버스를 투입하고 있는 상황, 네네. 20대를 운영 중이니까 121대 중에. 자, 그러니까 이게 참 원주 버스는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노선도 엉망이지만 업체들도 가관이다. 이게 태창운수만 문제가 아니에요. 다들 돈이 없다 그래. 다들 어렵다 그래.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원주시가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만 운영하는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2019년부터 작년 9월 20일까지 4년간 원주시가 시내버스 운수업체 3사, 그러니까 3개 업체에 지원한 재정 총액이 285억 8,700만 원입니다. 수백억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 정도 금액이면 다 못 삽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이게 민간 업체인지 공공업체인지 모를 정도죠. 아니, 사실 원주시 사실상 준 공영제 하고 있던 거 아닙니까? 준 공영제를 한다면서 툭하면 버스가 운영이 안 돼. 이게 뭐 돈은 돈대로 나가고. 자, 태창운수 만성적인 재정난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경영진이 50억 넘는 보조금을 횡령 배임한 것으로 나타나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어요. 그 와중에 아까 얘기했던 이 많은 금액 중에 이만큼이나 또 그러니까요. 네. 이것도 참 도덕적으로도 참 어이가 없는 문제가 벌어진 거고요. 대도 여객은 문제가 없냐. 여기도 경영난입니다. 작년에 기억하실 겁니다. CNG가 아마 가스 충전 요금 못 내가지고 뭐 일주일인가 버스 멈춘 적 있었잖아요. 9월에 일시 운행 중단. 참 이것도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가스 보조금도 다 주거든요. 시에서 그 돈 어디 갔어? 어디 나가서? 네. 아니 물론 어려웠대. 코로나 때문에 뭐 이거 다 어려웠다고.
그래도 그 코로나 특별 지원금도 또 나갔잖아요. 그 경영을 잘 하고 있는 게 맞냐? 경영 능력이 있는 거냐? 도대체 이 버스 업체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뭐 보조금 횡령 사건도 다른 업체에서 터지고 막 이러니까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버스 업체 3사 모두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 원주 버스 기사들이 굉장히 과격하게 운전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게 배차 간격 뭐 이런 거 맞춰야 되고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을 하니까 또 스트레스, 과로 이런 것 때문에 운전도 과격해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열악한 조건 때문에 좀 더 숙달된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그렇죠. 네, 베테랑 가기도 기사들은 또 빠져나가고. 네. 그럼 또 신입 그 기사를 채용하면은 아무래도 신입 기사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무래도 좀 경력이 낮다 보니까 뭐 운전도 그렇고 뭐 이런 게 조금 낮을 수도 있죠. 역량이나 경험이. 하여간 그런 조건 탓에 파업도 뭐 자주 발생을 합니다. 네네.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잘 멈춰서 전세 버스도 많이 투입되죠. 시 정부가 그 돈도 또 돈대로 나가는 거야. 전세 버스 투입하는 것도 시 돈으로. 공무원들이 또 거기 또 탑승해야 되고 이 인력도 문제가 많고요. 하여간 원주시 정부는 이제 7월 다다음 달에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노선 개편, 버스 노선 개편과 준공영제를 이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연간 어차피 수백억 원 버스 업체에 지급한 현실에서는 물론 연간은 아닙니다. 지금 4년간 285억이기 때문에 연간 수십억 원 정도겠죠. 연간 수십억 원을 이렇게 지급한 현실에서는 차라리 그냥 공영제로 가자 이럴 겁니다. 준공연제도 넘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들 버스 업체의 경영 능력이 의심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은 만성적인 재정난이 해결이 안 되니까. 보세요. 태창호수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58년인가 세워졌을 거예요. 그리고 대도역이 그 10년 뒤인가 69년인가 그때 세워졌을 거야. 이들이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경영을 이렇게밖에 못한다는 거는 그냥 준공영제를 해도 이들의 경영 능력을 믿을 수가 없다. 배불려 주는 꼴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시가 다 인수를 해서 물론 막대한 예산이 들겠지만은 또 이런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시기에 뭐 한 몇백억 이렇게 든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근데 이게 계속 이 경영난 뭐 아니면은 다양한 어려움들은 계속 발생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랬을 때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우리가 산술적으로 몇 년을 더 멀리 내다봤을 때 그 돈이 지금에 들어가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또 뭐 그냥 근본적으로 또 대중교통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도 뭐 돈을 떠나서 정말 제대로 된 대중교통 하나 만들어 놓으면 버스 노선 만들면 정말 막대한 또 파급 효과 어떻게 이익을 또 뭐 시민들 포함해서 경제적으로도 뭐 사회적으로도 안겨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정말 이런 고민을 또 진지하게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거의 이슈를 오늘의 시각에서 나는 오늘 어제의 원주와 만난다. 네, 저희 오늘 또 새로운 코너. 네. 네. 나는 오늘 어제의 원주와 만난다. 네. 이거 제목을 왜 이따위로 지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영어 제목에서 따왔어요. 이거 뭐 연상하신 분들 당연히 계시겠지만 있으시겠죠? 네. 나는 내일 어제 너와 만난다 네. 라는 영화. 일본 영화잖아요. 네, 물론 뭐 원작 아마 이게 뭐죠? 소설인가? 소설, 네. 뭐도 있을 텐데요. 저는 영화를 봤는데 보셨어요 이거 영화? 봤죠. 또 로맨스 영화 아닙니까? 로맨스 영화는 꼭 챙겨보신다. 그럼요. 야. 또 일본 로맨스 영화 빼놓을 수 없죠. 아니 저는 이거 군대에서 봤는데 아니 원래 제가 이제 코마츠 나나 배우가 나오잖아요. 좋아해서 봤어요. 네네. 그럼 뭐 저는 그냥 무난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야 누군가는 근데 심금을 울렸다 이거. 정글이 났다.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래요? 눈물 버튼이 그냥 눌려져요. 그렇죠. 아 이게 내용이 이제 그거죠.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다른 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는데. 네네. 그렇죠. 여자 쪽인가? 여자 쪽이 시간이 이제 어려지는 쪽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남자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남자 기준으로 봤을 때. 남자 세계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남자는 뭐 그냥 나이를 계속 먹는데 여자는 이제 나이를 이제 어려지는 거죠. 점점 이쪽 세계 관점 봤을 때. 근데 아마 5년에 한 번씩인가? 네. 이쪽 세계로 넘어와서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계속 어려지는 사람을 5년에 한 번마다 만나는 뭐 그런 느낌인가? 뭐 그런 그렇죠.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제목이
나는 내일 어제 너 만난다. 뭐 네. 이런 건데 하여간 뭐 한번 보시고요. 아주 또 싱글 네. 국인 씨의 또 감수성을 자극한 또 아, 영화니까. 그럼요. 하여간 뭐 좀 이런 제목을 따와서 만든 제 코너인데 뭐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다시피 뭐 결국엔 제목 그대로입니다. 과거에 이제 어제 원주에 있었던 일을 이제 오늘의 시각에서 현재의 시각에서 다시 재조명하는 코너다. 네네. 그래서 뭐 과거의 어떤 뭐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한번 딱 던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소개도 하고 얘기도 해보는 뭐 그런 네네. 코너라고 생각해 뭐 보시면 돼요. 오늘 뭐 원주통신에서 다룬 얘기들 중에도 그 과거의 사건이나 아니면 이야기들을 또 얘기해볼 것한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또 과거의 사례로 우리가 또 오늘을 공부해볼 수 있는. 그리고 또 뭐 우리 E.H. 카가 말했던 역사란 무엇인가. 뭡니까?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인가요? 뭐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거창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뭐 원주판 꼬꼬무를 좀 꿈꿔보긴 합니다만 전혀 그런 느낌은 아닐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첫 시간에 다뤄볼 어제의 원주의 소식은 무엇인가요? 오늘은 1992년 10월 4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으로 돌아가는군요. 거의 한 그 20년 전? 30년 전이죠. 어휴, 30년 전. 네. 그래도 국인 씨는 계셨군요. 그러네요. 우진 씨는 아직. 저는 뭐죠 이거? 네, 아무튼 자 대한지적공사 이게 이제 한국국토정보공사예요 지금. 뭐 토지 측량하고 뭐 이런 거죠. 토지 정보 같은 거 모으고. 네네. 여기 원주시 출장소에서 지적 측량에 그러니까 뭐 땅 같은 거 이렇게 측량하는 일을 하던 직원 A 씨가 우산동 한 건물 입구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가연성 물질인 카페트를 타고 빠르게 번진 불은 건물 전체로 퍼졌는데요. 결국 이 불로 인해서 15명이 죽고 25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대체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오늘 돌아볼 사건은 아마 원주에 오래 거주하신 분이라면 기억할 법한 바로 왕국회관 방화 살인 사건입니다. 네네. 이 사건 그때 뭐 들어보셨어요? 네? 네, 저 들어는 봤어요. 저희 부모님 통해서. 네. 기억을 하시는군요. 워낙 파장이 있었나 봐요. 뭐, 이 당시에 원주에 계셨던 건 아닌데, 네, 이때 워낙 이 사건이 되게 큰 사건이었어가지고. 전국적으로도. 네, 그리고 또 원주에 저희가 이때는 살진 않았지만 친척분은 원주에 사셨어가지고 그러면서 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뭐 이후에도 이따금씩 뭐 이제 화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는 아마 이번 기회에 또 새삼 좀 알게 됐던 것 같은데 사건 개요를 좀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네네. A 씨는 이제 그러니까 원원식입니다. 범인이죠, 범인. 네네. 원원식은 이 아내 B 씨가 있었습니다. 이 아내 B 씨와 자주 싸웠어요. 왜냐하면 이 아내가 종교에 빠졌거든요. 아하. 이 종교는 바로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이 집회에 자꾸 나가는 것 때문에 원원식은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갈등이 있었던 거죠. 원원식은 아내가 종교에 빠져서 집에 이제 아마 하반신을 못 쓰시는 몸이 불편한 어머니가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이 불만이었던 거죠. 반면에 이제 아내인 B 씨는 시어머니와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집에 단둘이 있다 보면은 그럴 때마다 남편이 어머니 편만 들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내가 불만이 쌓여 있었는데 그걸 해소하고자 내가 종교에 어떻게 보면 빠지게 된 거다라는 이제 입장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내 얘기를 들어줄 곳이 아무도 또 없었는데 그래도 그렇죠. 뭐 이곳에서는 내 얘기를 들어줬다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 B 씨의 어머니인가 누가 조언을 했을 거예요. 나는 그럴 때마다 성경 공부를 한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도 한번 그런 걸 해봐라.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종교에 빠지게 된 B 씨가 그런 조언을 듣고. 네네. 그러니까 둘의 의견이 완전히 다른 거죠. 원원식은 종교 때문에 아내가 소홀해졌다라는 거지만 이제 B 씨는 아니다. 애초에 남편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종교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다. 어쨌든 뭐 이거는 알 수가 없는 일이고 네.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으면 내부적으로. 하여간 아내가 자기 말을 무시하고 계속 여호와의 증인 집회에 가니까 결국에는 이 원원식의 분노가 폭발한 거죠. 주유소에서 어느 날 휘발유 10리터를 사고 우산동에 있는 왕국회관, 이 여호와의 증인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교회라고 할 수 있죠. 네. 교회격인 게 이제 왕국회관으로 이제 불리죠. 네. 왕국회관을 이제 찾아갔습니다. 왕국회관 앞에서 원원식은 아내를 내놓으라. 아니면 불을 붙이겠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근데 신도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뭐 안에 없다. 뭐 왜 여기 와서 그러냐. 뭐 설마 불을 붙이겠냐. 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또 아마
뭐 여호와의 증인에 이제 다니시는 분들은 뭐 이런 일들이 많지 않았을까. 또 특히 또 여호와의 증인이 뭐 이단이다 이런 얘기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뭐 원주 시민들 사이에서는 사실 뭐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인식이 뭐 그렇게 좋지 않은 점은 또 분명히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게 사실이기도 하고 어쨌든 신도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원원식이 더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진짜로 방화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이렇게 해서 진짜로 방어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그러니까 뭐 미친 짓을 한 거죠 한마디로. 왕국회관은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당시. 그래서 이 건물 2층에는 당시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 예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여호와의 증인은. 그래서 네네. 신도가 많았죠. 근데 건물이 2층에 있는데 입구에다 이제 불을 붙인 셈 아닙니까? 그러니까 2층에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입구에다 불을 붙였으니까. 게다가 이제 카페트라든지 이런 유독가스를 내뿜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불이 빠르게 번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건물 안쪽에 있던 신도를 중심으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그나마 건물 좀 이게 입구 쪽에 있던 사람들은 뭐 유리창을 깨고 뛰어내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탈출했는데 그러지 못한 신도들은 결국 사망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사망자 중에는 10대가 2명, 또 10세 미만도 2명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뭐 이런 어린 분들도 이제 사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거죠. 네네. 근데 또 정작 아내 이제 B 씨는 남편의 고함 소리를 듣고 또 미리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작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무고한 좀 희생자들이. 신도들이 사망을 했다. 이 방화로 인해서. 어쨌든 방화 후에 원원식은 신도들한테 붙잡혔어요. 붙잡혔는데 근데 내가 자수하겠다 해서 임금 파출소에 가서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네. 당연히 원원식은 방화 살인으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당시 이제 국선 변호인은 이제 심신미약과 또 이걸 주장했어요. 신도들이 이제 수혈 거부를 하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러니까 피를 안 받기 때문에 피해자가 늘었다. 제대로 된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심신미약은 특히 이제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거든요. 우리 왜 옛날에는 뭐 음주 상태에서 하고 뭐 이러면은 심신미약 뭐 인정해주고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리를 댄 거죠. 네네. 당시 참고로 당시 이제 국선 변호인은 훗날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는. 또 지난 총선 또 민주당 경선에 나오기도 했던 박우순 전 국회의원이 당시 국선 변호인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이 주장을 재판부는 다 안 받아들였습니다. 계획 번제로 판단했습니다. 왜? 미리 휘발유를 샀다. 찾아갈 계획을 다 세운 거다.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막 정말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해가지고. 더구나 수혈 거부라는 것도 방화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게 벌어진 거죠. 인과관계 자체가 방화를 저질렀고 그리고 수혈 거부를 하든 안 하든 이미 사망이 불가피할 정도로 너무 부상 정도가 컸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게다가 이제 정신감정 의뢰도 요청했지만 거부했습니다. 재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재판이 진행돼서 1심, 2심, 3심 다 사형을 해서 1993년 11월에 사형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복역이 시작됐죠. 네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장기 복역 사형수가 돼서 광주 교도소에서 아직도 수감 생활을 하고 있어요. 네네. 참 이게 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2005년에 이분이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원원식이. 그래서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이때. 네네. 근데 이때 뭐 수술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된 일인지 뭐 이게 잘 돼가지고 지금까지 생존해 있다고 합니다. 네네. 또 뭐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감옥에서 독실한 또 기독교 신자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네. 자, 어쨌든 뭐 30여 년 전에 이런 일이 원주에서 있었다. 네, 제가 이거 뭐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는 들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들은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아마 처음 아시는 분도 저도 그렇고 뭐 계실 것 같은데 이 사건을 근데 갑작스럽게 왜 돌아보냐? 요즘 새삼스럽게 이게 다시 또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왜 이슈가 되고 있냐? 이 원원식이 현재 감옥에서 29년 7개월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30년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런데 이 형법 77조에 이런 조항이 있다 그래요.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그리고 형법 78조는 이 사형의 집행 시효를 3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원식은 이 11월이 되면은 30년 시효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집행 면제가 되니까 원원식을 결국 석방해야 되는 거 아니냐,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해석할 여지가 있죠, 충분히. 그래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한국 법 사법 역사상 굉장히 법조계 중심으로도 논쟁이 치열하다. 그렇다 아니다로 막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요새. 법무부는 일단 이런 입장입니다. 형법 80조를 보면은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용자를 체포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라고 규정해서 감옥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시효는 중지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은 감옥에 있으면 계속 연장되는 거다 라는 입장인데 반면 학계 일각에서는 법무부처럼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우리 법에는 없는 종신형과 유사해진다라는 방법. 이게 제가 그 손수호 변호사가 출연한 방송을 통해서 이제 뭐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이런 식의 반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이 시효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어쨌든 뭐 체포로 인해서 중단된다고 하면은 굳이 30년 이렇게 해놓을 필요가 뭐가 있는지 뭐. 그렇죠. 네. 근데 이 아마 뭐 공소시효랑 또 비슷한 논리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도 뭐 사실 공소시효도 뭐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또 없애기도 했잖아요. 뭐 이것도 근데 나름의 논리가 있었죠. 뭐 행정적인 이유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아마 뭐 비슷한 맥락에서 이 집행시효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뭐 제가 찾아보니까 뭐 이런 예시가 있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걸석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사자를 체포를 못한 상황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 뭐 예를 들어 정치범이 어디로 망명을 했어. 요새 흔한 일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그 사람 체포를 못했지만 어쨌든 재판은 해야 돼. 그 사형 때려. 일단은 근데 그 사람 체포를 못해. 30년 동안 그 사람 망명하느라 체포를 못했어. 그럼 시효가 끝나는 거다. 집행 시효가 끝나는 거다. 뭐 이런 느낌으로 아마 만들어진 규정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여기 뭐 법무부에 이게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은 이게 뭐 체포함으로써는 중단되는 거다. 끝났다라고 보는데 근데 학계 일각에서는 그렇게 이걸까지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지금 이미 복역하고 있는 사람까지. 그러면 정말 종신형하고 똑같아진다. 사형이. 그렇죠. 우리 법에 없는 뭐 그런 논리인 것 같아요. 특히나 사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되면 더는 사형수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붙잡아 둘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은 징역형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교도소에 살아라라는 형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형수는. 너는 죽을 거야. 근데 죽기 전까지는 교도소에 있어. 뭐 그냥 사회생활을 하다가 당신 사형 집행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죠. 데리고 올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구속을 안 하고 그렇죠. 불구속 상태에서 사형을 쓰는 경우는 이게 상상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상태. 그러니까 사형을 위해서 이 사람을 구금해 놓은 건데 구금의 근거 자체가 사형인데. 근데 그 근거인 사형을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럼 구금을 할 근거가 뭐냐? 이 사람 사형 안 할 건데 왜 가둬놓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법은 지금 그런 맹점이 있는 겁니다. 구금 근거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사형이 면제된다면은. 그래서 이 논리대로라면 지금 무기징역수들은 계속 무기징역을 사는데 사형수는 30년만 있으면 풀려날 수도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 법에서 어떤 면에서는 또 사형의 집행시효를 정해놨기 때문에 30년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뭐 사형을 뭐 이렇게까지 오래 그 미집행하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뭐 30년 정도면은 굉장히 긴 기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설마 뭐 30년 동안 안 하겠어 사형을. 근데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모순이 생긴 건 한국이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됐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사형 집행일이 1997년 12월 30일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오래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형 제도가 없어지지는 않았죠. 아직도 형법엔 있습니다. 또 여전히 선고도 이루어집니다. 사형 선고가 이루어지죠. 그러나 집행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뭐 의도적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미루고 있습니다. 뭐 이건 사실 뭐 맥락이 있죠. 김대중 정부부터 사실 사형 선고를 안 한 건데 김대중 대통령은 사실 뭐 본인 신념이었겠죠. 본인 스스로가 뭐 이 천주교 신자이기도 하고 또 뭡니까 본인이 사형수이기도 했고 그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본인 신념 때문에 이걸 안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사형 폐지가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실제로 법무부가 사형 집행하려고 했으나 그걸 막기도 했었고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또 이제 유럽연합과의 FTA라든지 뭐 이런 걸 맺으려면은 사형 폐지를 한 국가와만 FTA를 맺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또 그런 경제적 논리 때문에 또 이런 사형 폐지를 유지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떻게 보면 뭐 완전히 폐지한 건 아니지만 실질적 뭐 이런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사형 폐지를 공약하고 있기 때문에 안 했고 그 아이러니하게도 뭐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여러 이유로 사형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사형이 이렇게 오랫동안 집행이 되지 않으리라고는 이 법을 만들 당시에는 아마 예상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맹점이 이번에 새삼 드러나게 됐고 현재 복역 중인 사형수 59명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이 원원식
처음 문제가 됐지만 앞으로 계속 59명도 문제가 되겠죠. 그쵸. 계속 30년 네. 넘는 사람들이 생길 테니까. 그래서 이 때문에 법무부가 이제 최근에 집행시효 대상에서 아예 사형을 빼버리는 형법 개정안을 입법에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소시효에서도 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없어졌잖아요. 공소시효가. 그렇듯이 그냥 집행시효도 거기에 맞춰서 없애버리자는 거죠. 그래서 이 모순만 당장 해결을 하자. 뭐 이런 개정안을 지금 아마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여야 갈등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또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고. 아니 근데 뭐 물론 당장 이거를 추진해야겠지만 그거는 결국엔 근데 사용을 안 하겠다라는 뜻 아닌가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석될 여지도 네. 있죠. 네. 그러니까 사용을 할 거면은 그냥 빨리 해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뭐 말 맞다나 그냥 굳이 집행시효를 늘리지 말고 그러면 서둘러 사용 집행해야겠다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이거를 빼버리고 사실상 무기한 사용수를 뭐 복역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든다는 것은 뭐 앞으로도 사용 안 하겠다라는 뜻이 담긴 느낌이죠. 결국 이 문제는 좀 더 들여다보면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보면 결국에는 사형제 찬반 논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땜질 처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계속 문제가 또 어디선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아시다시피 한국은 사형제 찬성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70% 육박하더라고요. 대부분은 뭐 사형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댓글 보면 난립니다. 뭘 고민하냐, 사형을 집행하라. 이 뉴스 봐도 막 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뭐 사실 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제 폐지론자긴 합니다. 다만은 이게 참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운 문제죠.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유럽연합과의 그런 뭐 외교적 문제도 있겠지만은 뭐 여러 가지로 뭐 이 전형적인 뭐 반대 논리들이 있잖아요. 뭐 사형제에 대한 뭐 그런 것 때문에도 쉽지가 않고 하여간 뭐 헌법재판소가 근데 지금 이제 역사상 3번째 사형제 위헌 여부 결정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심의 중이긴 해요. 지난 2번은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죠. 근데 격차가 많이 좁혀졌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폐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 재판관 9명 중에 7명이 폐지 의견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년 안에 정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한국이 완전한 사형제 폐지국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헌재는 위헌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합헌 결정을 내릴 때마다도 그런 의견을 냈어요. 이 사형제 폐지라는 거는 우리 헌재에서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입법부가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냈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 차원에서 이걸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국회가 관심이 없습니다. 뭐 이런 거에 별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법안이 뭐 나오긴 하는데 간간히 뭐 소수에 그치고 계류만 되는 거죠. 무기한.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아예 뭐 사형제를 대신할 뭐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 뭐 이런 거를 도입한 뭐 사례도 있죠. 뭐 유럽이나 이런 곳에는 아마 저 사형제 폐지하는 대신 이런 걸 하자 뭐 의견도 있는데 뭐 요것도 사실 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뭐 인권 침해 논란이 있고 하여간 뭐 반대 논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앞으로 이 사형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어떤 방안을 또 마련할 것이냐 만약 폐지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좀 논의가 필요한데 이제는 그래서 이게 너무 진부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지 아니면 너무 고전적인 아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논의 자체가 사회적으로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뭐 다른 한편으로는 요 몇 년간 이런 강력 범죄들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여론에서도 그렇게 그걸 굉장히 극대화하면서 보도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여론 자체가 당장 저 살인범은 죽어 마땅하다라는 의견들이 모아지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러면서 그럼 당장 사형 선고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렇죠. 뭐 엄벌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여론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가 좀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고 뭐 그런 치안 문제에 있어서도 좀 불안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흔한 말로 그런 얘기 하자면 뭐 범죄자가 무슨 인권이 있어? 사람 죽인 놈이 문 놈의 인권이야? 인권 타령이야? 뭐 이런 얘기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의견이 계속 힘을 얻게 된다는 거는 뭐 이런 시국과 좀 밀접하게 다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사형제 폐지라는 얘기조차 꺼내기가 어려운 모습 아닌가. 그렇죠. 사실 사형제 폐지하는 국가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유럽에서는 뭐 상식이 됐죠. 유럽 연합의 모든 국가는 사형제 폐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제 사형제 폐지를 하는 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한국도 어쨌든 우리가
뭐 저는 사형제 폐지론자이기 때문에 좀 더 성숙한 어떤 시민 사회로 나아가려면 선진 국가로 나아가려면 사형제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 다만은 뭐 제 의견을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논의를 좀 해볼 수 있는. 우리 맨날 이런 거 뭐 학급 토론 동아리에서 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주제로도 아예 올라오지도 않는 것 그래요.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회적으로 너무 오히려 이런 첨예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첨예하게 올라오는 이런 폐지에 대한 의견도 올라오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당연히 사형제를 유지해야 되고 지금 당장 사형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 느낌도 그렇죠. 들기도 하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정부는 근데 또 사형을 안 내는. 어쩌면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참 한국은 참 희한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근데 그러니까요. 저는 근데 어쨌든 이런 왕국회관 이번에 사건이 재점화된 거를 토대로 해서 좀 이런 사형제에 대한 논의도 좀 다시 한번 촉발되면 어떨까 싶긴 했는데 네네. 그런 기세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땜질 처방으로 또 이번에도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느껴지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제 하는 현실의 상황과 그다음에 우리가 그냥 심정적으로 뭔가 명쾌한? 그러니까 이게 무기징역이라는 무게감과 사형이라는 무게감이 달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실상은 똑같더라도 사형 선고를 내려야만 뭔가 그래도 개운해지는 듯한 느낌? 그렇죠. 네. 근데 네. 어쩌면 우리가 지금 현실이 이렇다면은, 그러니까 그건 다른 심정적인 것들을 떠나서 우리 이 제도를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하여간 뭐 답답합니다. 네. 뭐 공론장 우리 늘 얘기하지만 공론장이 정말 필요한 것 같고 네네. 이런 문제부터 해가지고 하여간 우리 사회 공동체의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는 점점 성숙하고 합리적인 대화가 사라지고 많이 있다. 부족해지고. 하여간 뭐 이런 형법의 맹점을 다룬 기사가 나왔길래 그런 걸 읽다가 이 왕국회관 사건이라는 게 있다. 마침 원주에서 네. 이런 게 벌어졌다. 하길래 좀 알게 되는 사건이라서 오늘 한번 돌아봤고요. 이렇게 네. 좀 뭔가 오늘은 진짜 꼬꼬무 같았는데요. 네, 뭐 이게 그런가요? 원주에서의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물론 작은 사건은 아니지만 이 원주의 사건을 통해서 형법의 이 맹점까지도 한번 고민해볼 수 있는. 담론까지도 좀 맞닿아 있는 그런 네네. 사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아마 원주 시민 뭐 많은 분들이 저 포함해서 그렇지만 뭐 이 사건에서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는 들어보셨지만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그럼 지금 또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또 이번 기회에 같이 다뤄볼 수도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내일은 또 오랜만에 그 녀석을 네. 아니 언제 나왔었죠? 저번에? 또 한 달 정도 된 것 그래? 같아요. 한 달 좀 넘은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래도 좀 빨리 찾아왔네요. 네, 극과 공놀이입니다. 네네. 네. 이제 뭐 고정 게스트 같아요. 극과 네. 공놀이 그냥 네. 전담으로 네. 시켜와요. 네. 내일은 극과 공놀이 강원 FC 얘기를 해볼 겁니다. 시즌 초반 강등권에서 지금 허덕이고 있죠. 네.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물론 우리 정호 씨는 일찌감치 예견했지만 그러니까요. 강등권을 허덕일 것이다. 저희가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을 때. 우리 뭐 아침 얘기하고 네. 뭐 이럴 때 그러니까 저번에 이거 일정 잡으려고 연락했더니 거 봐라 내가 뭐라 그랬냐 내가 진짜 말하지 않았냐 역시. 네,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정우 씨와 함께 현황을 좀 진단해보고 우리 연습볼 연습볼엔 과연 희망이 있는가. 최근에 약간 미니 청문회도 진행했던 네. 팬들과 경기 끝나고 1호 뻔하기 시작했더라고요. 네. 강원도. 근데 정호 씨가 또 마침 그날 경기에 또 직관을 갔다 왔기 때문에 아하. 좀 그런 생생한 후기와 함께 좀 함께 살펴보는 좀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오랜만에 찾아올 정우 씨와 함께하는 극과 공놀이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지시팜의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조우긴 정우주였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 네.